그 남자는 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집과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아파트 2층. 이곳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를 노후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제 인생은 그때부터 무너졌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낡은 아파트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구형 아파트라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이곳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20살이었던 아들 민준이는 어느 겨울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한강 근처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됐다며 저를 불렀고 저는 그 차가운 영안실에서 아들의 옷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가 즐겨 입던 검은색 패딩 점퍼 그리고 목에 걸고 다니던 은색 목걸이까지요. 경찰은 DNA 검사 결과 본인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세상은 멈췄어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은 뒤 작은 식탁에 앉아 식은 보리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는 늘 같은 풍경이 보여요. 맞은편 건물 옥상에 늘어선 빨래들, 출근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그리고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밖을 바라보곤 합니다. 특별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걸 지켜보는 게 제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아래층 경비 아저씨가 오늘도 창가에 계시네요 라며 손을 흔들면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그게 제 하루 중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 한 통과 두부 반모, 그리고 며칠 전 마트에서 할인받아 산 시든 배추가 전부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밥이니 혼술이니 하며 혼자 사는 걸 즐긴다고 하지만 제게 혼자 사는 삶은 그저 견디는 시간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대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는 진작에 우리를 버리고 떠났고 친척이라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창밖을 바라보고 잠이 들기를 반복했어요. 어떤 날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눈을 뜨면 언제나 텅 빈 방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청소일,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왔어요. 몸이 성한 날에는 일을 나가고 아픈 날에는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저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낡은 우편함 안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어머니께 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어머니라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손이 떨려 봉투를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오랜만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서명도 없고 발신인 주소도 없었어요. 그저 짧은 문장 몇 줄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누가 나에게 장난을 치는 걸까? 하지만 장난치기엔 너무나 진지한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저를 어머니라 부를 사람은 단 한 명, 이미 세상을 떠난 민준이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누군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저를 찾아온다는 말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자주 창밖을 내다봤어요. 혹시 누군가 이 건물 앞에 서 있지는 않을까, 혹시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그 편지가 단순한 오배달이거나 누군가의 장난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기대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어요. 저는 늘 가던 골목 어귀의 작은 슈퍼에서 달걀 한 판과 우유 한 팩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중년 남자 한 명이 슈퍼 밖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요즘 세상에 낯선 사람을 마주치는 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제가 슈퍼를 나서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정숙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낯선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다니요. 누구세요? 저예요. 민준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준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준이는 20년 전에 죽었는데요. 저는 그 말을 꺼내려다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20살 때 집 나갔던 민준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민준이는 분명 죽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했고 DNA 검사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선 이 남자는 자신이 민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제 아들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진짜 저예요. 저 그때 사고 난 게 아니었어요. 경찰이 잘못 본 거예요. 저는 살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달걀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민준이일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속이려는 걸까? 남자는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저 정말 민준이에요.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제가 버텨온 건 민준이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민준이라고 하다니 이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 남자가 아파트 입구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결국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민준이와 닮은 구석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 그 눈빛에는 뭔가 익숙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민준이라면? 만약 내가 아들을 2번 버리는 거라면?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사진첩이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펼치자 빛바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갓 태어난 민준이를 안고 있는 제 모습, 돌잔치 때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민준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사진 속 민준이는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민준이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맞았고 민준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민준이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고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민준이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럴 힘이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해서 번 돈마저 빼앗아갔고 저는 매일 밤 민준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그렇게 속삭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민준이가 15살 되던 해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빚을 지고 도망친 거였어요. 그 뒤로 저와 민준이는 단둘이 살게 됐습니다.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민준이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지만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민준이는 괜찮아요, 엄마. 저 공부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 뒤로 민준이는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배달 일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벌어온 돈은 늘 부족했고 저는 민준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20살이 된 민준이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가끔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올 때도 있었고 낯선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민준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나 잠깐 다녀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나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쯤 전화벨이 울렸고 경찰이었어요. 박정숙 씨 맞으십니까? 한강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소지품을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길로 영안실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철제 침대 위에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놓여 있었어요. 경찰이 천을 걷어냈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얼굴은 물에 불어 알아볼 수 없었지만 민준이가 늘 입던 검은 패딩과 목에 걸린 은목걸이가 보였어요. 그 목걸이는 제가 민준이 20살 생일에 선물한 거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 본인이 맞습니다. 경찰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내가 민준이를 제대로 지켜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제 앞에 나타나
자신이 민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 남자는 사흘 뒤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아래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를 보자마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서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 그냥 보내지 마세요. 제발이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정말 민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건 민준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앨범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당신한테 있죠? 제가 집 나갈 때 가져간 거예요.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봤어요.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민준이의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누구든 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예전에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친구가 가져간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사진은 누구든 가질 수 있어요.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6살 때 구석방에 숨어서 울었던 거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화내셔서 무서워서요. 어머니가 저 찾아내시고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민준이와 저만 아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로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지켜주지 못했죠. 그리고 제 오른쪽 무릎에 흉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생긴 거요. 어머니가 약국에서 약 사다가 발라주셨어요. 남자는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정말로 무릎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돼. 경찰이 DNA까지 확인했는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남자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어디 안 가요. 어머니 근처에 있을게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울컥했어요. 만약 정말 민준이라면 저는 20년 동안 살아있는 아들을 죽은 줄 알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의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그 남자의 얼굴과 비교했어요. 눈매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입모양이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는 매일 아파트 근처에 나타났어요. 멀리서 저를 지켜보기만 하고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내렸는데도 우산도 없이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민준이인데 제가 모른 척하면 어떡하죠? 저는 결국 우산을 들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남자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건네며 말했어요. 비 맞지 말고 이거 쓰세요. 어머니. 남자는 우산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일단 집에 들어와요. 감기 걸려요. 정말요? 네. 근데 제가 아직 확신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저는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집에 들인 거였어요. 남자는 현관에 들어서며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기 옛날 그대로네요. 저 초등학교 때 여기 살았잖아요. 맞았어요. 저는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자는 안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방에서 제가 숙제했던 거 기억나요. 어머니가 옆에서 김밥 말아주시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민준이가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에게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기부터 닦으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 끓여줄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생강차를 끓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민준이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외로워서 믿고 싶은 걸까? 차를 내오자 남자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머니. 저 그때 정말 잘못된 사람들을 만났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숨어 다니고 어머니한테 연락하고 싶었지만 폐만 끼칠 것 같아서요. 그럼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은 뭐였어요?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그때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같이 도망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옷이랑 목걸이를 훔쳐갔어요. 그 친구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경찰이 옷이랑 목걸이 보고 저인 줄 착각한 거죠. 그럼 DNA 검사는요? 그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친구가 우연히 저랑 비슷한 DNA를 가졌을 수도 있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DNA 검사가 그렇게 쉽게 틀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잖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찾아올 생각 안 했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어머니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해서 돈 모으고 빚 갚고 이제야 겨우 빚을 다 갚았어요. 남자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배고프죠? 밥 먹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기다려요. 뭐라도 해줄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니 손이 바빠졌어요. 계란말이도 부치고 밥도 따끈하게 지었습니다. 남자는 그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 음식 맛 그대로네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제 아들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령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진다 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민준이가 돌아온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남자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들렀다가 가더니 점점 오래 머물렀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남자는 민준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참 많이 알고 있었어요. 유치원 때 친구 이름, 좋아하던 장난감, 싫어하던 반찬까지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민준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겠어. 어느 날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무슨 일인데?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요. 자꾸 어지럽고 속도 안 좋고 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당장 병원 가야죠.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만 쉬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통장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3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50만 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갖고 병원 가요. 남자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어머니 돈을 받아요. 아들한테 주는 건데 뭐가 이상해요. 받아요. 남자는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꼭 병원 다녀와서 보고 드릴게요. 내가 20년 동안 못 해준 걸 이제라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남자는 계속 아프다고 했고, 검사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약값이 든다고 했어요. 저는 몇 번이고 통장에서 돈을 꺼내 주었습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 그렇게 쌓인 돈이 어느새 1,000만 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남자가 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이렇게 계속 어머니한테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해볼까 해요. 가게요? 네. 치킨집이요. 요즘 치킨 배달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하면 어머니도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민준이가 자립하려 한다니요.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자금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창업 자금이 2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근데 어머니한테 이런 큰 돈을 부담드릴 순 없죠. 제가 어떻게든 대출 받아 볼게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제 통장에는 이제 1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될까? 저는 은행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예, 가능합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2억 정도 되니까 2천만 원 대출은 문제 없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다시 물었어요. 어르신, 이 돈을 무엇에 쓰실 건가요? 아들 사업 자금이요. 아드님이 직접 대출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들이 사정이 있어서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표정이 신경 쓰였지만 일단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2천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됐고 저는 그 돈을 남자에게 건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못 잊을게요. 꼭 성공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절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내 아들이 이제 새 출발을 하는구나. 돈을 준 뒤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자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 가끔 받아도 바빠서요, 어머니. 사업 준비하느라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치킨집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저는 남자가 말했던 치킨집 위치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를 적어뒀던 메모지를 꺼내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점포만 덩그러니 있었고 임대 문의 전화번호만 붙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뭔가 이상해. 저는 다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받았어요. 민준아, 치킨집은 어떻게 됐어? 아, 그게요. 위치를 바꾸기로 했어요. 원래 자리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유동인구도 적고요. 그럼 새 위치는 어디야?
아직 확정 안 됐어요. 몇 군데 알아보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니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옛날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민준이의 얼굴과 그 남자의 얼굴을 비교해 봤어요. 처음에는 닮은 것 같았는데 자꾸 보니까 다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남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준아, 어릴 때 사진 좀 더 없어? 엄마가 보고 싶어서. 남자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사진이요? 제가 집 나갈 때 다 두고 나와서요. 가진 거라곤 그 입학식 사진 하나뿐이에요. 그럼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연락하고 지내? 아니요, 다들 연락 끊긴 지 오래됐어요. 제가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다 정리했거든요. 그래도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남자는 점점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 진짜 민준이에요. 왜 안 믿으세요? 제가 뭘 더 증명해야 해요? 남자는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 아들이에요. 근데 자꾸 의심만 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들을 의심해서 상처 준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자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결국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20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담당 경찰관은 오래된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당시 DNA 검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본인 맞다고 나왔어요. 그럼 틀릴 리가 없는 건가요?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요. 저는 서류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DNA 검사가 틀릴 리 없다면 지금 제 앞에 나타난 남자는 가짜란 뜻이었어요. 혹시 다시 검사할 수 있나요? 20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시 시신은 이미 화장됐어요. 저는 맥이 풀렸습니다. 그럼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경찰서에서 나온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만약 그 남자가 가짜라면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였습니다. 2천만 원을 날린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 마음이었어요. 20년 만에 아들을 되찾았다는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남자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업이 잘 안 풀렸어요.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큰 돈을 줬는데 또 달라고요? 나 더 이상 돈 없어요. 2천만 원도 빚내서 준 거예요. 어머니, 이 집 있잖아요. 이 집 팔면 되잖아요. 제 사업이 성공하면 더 좋은 집 사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집을 팔라고요? 이건 제가 평생을 살아온 유일한 공간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을 팔면 나는 어디서 살아요? 잠깐만이에요. 사업 성공하면 바로 새 집 구해드릴게요. 남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간절함은 온데간데였고 탐욕만 가득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린 거였어.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민준이잖아요.
당신 민준이 아니에요. 나가라고요. 남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알아버렸네요. 뭐라고요? 남자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쉬었어요. 자식 잃은 노인은 다 그래요. 조금만 울어주면 돈보다 마음부터 열어주니까. 그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가짜였던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어머니 같은 분들은 누가 이름만 불러줘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쓰는 열쇠예요. 외로운 노인 찾아서 죽은 자식 행세하고 돈 빼먹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팀이 여러 명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속이는 사기단이었던 거예요. 남자는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착하셔서 고마웠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의심 많아서 힘들었는데 어머니는 정말 쉬웠거든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진짜 이름 말이에요. 남자는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김태수요. 왜요? 고소라도 하실 거예요? 증거 있어요? 당신 방금 한 말 다 녹음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벌 받아야 해요. 남자는 화를 내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이리 내놔요. 안 돼요. 우리는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경비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비명소리 들렸는데.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남자는 결국 휴대폰을 빼앗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은 제 손에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거든요. 20년 전 민준이를 잃었을 때도 이렇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그땐 어쨌든 사고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속이고 이용한 거였어요. 제 외로움을, 제 그리움을 악용한 거였습니다. 나는 아들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여자야. 그리고 그 아들을 사칭한 사기꾼한테까지 당했어.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생기 없는 눈동자가 보였어요. 이게 지금의 저였습니다. 68살 혼자 사는 노인,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며칠 동안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간절한 눈빛, 제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어요. 아래층 경비 아저씨가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안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밥은 드세요? 네. 하지만 경비 아저씨는 제 거짓말을 알아챘어요.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갖다 놓은 거였어요.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쪽지를 보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아직도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수라는 남자를 검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조직의 일원으로 여러 노인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쳤다고 했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10여 명이나 됐어요.
모두 자식을 잃었거나 가족과 떨어져 사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녹음해 주신 덕분에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용감하게 대처하셨어요. 경찰의 말에 저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제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됐으니까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법원에 들어서니 긴장됐습니다. 김태수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제 눈을 피했어요. 판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편지를 받았던 일, 민준이라고 주장했던 일, 돈을 요구했던 일까지 모두요. 말을 하는 동안 김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믿고 싶었어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게 너무 기뻐서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들도 있었을 텐데요. 네, 있었어요. 하지만 외로웠어요. 누군가 저를 찾아와 준다는 게, 어머니라고 불러준다는 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났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숙연해졌어요. 판사는 김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김태수는 일어서서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제 상처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재판은 김태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모두 처벌받았어요. 저는 사기당한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였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딸을 잃었는데 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할머니도 저처럼 외로웠고 누군가 찾아와 준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속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저 외로웠고 사랑이 그리웠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피해자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태수 조직에 당한 피해자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임 장소에는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자식을 잃었거나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분은 아들을 사칭한 남자에게 당했고 어떤 분은 손녀를 사칭한 여자에게 속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외로웠어요. 그래서 당한 거예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캠페인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다른 노인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앞 벚꽃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의 기일이었거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이 무덤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묘지는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도착해서 민준이 묘비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오랜만이지?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꽃다발을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누가 내 행세를 하며 나타났는데 엄마가 속았어. 돈도 빼앗기고 마음도 다쳤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이제 정신 차렸어. 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였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이제 정말 보내줘야겠어. 민준이를. 무덤을 떠나며 저는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살지 않기로요.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무료 급식소에서 노인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첫 봉사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을 떠주며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자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밥 먹네요. 그 말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가끔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경비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괜찮았어요. 집에 들어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밖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기분이 달랐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일 또 봉사활동을 가면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민준이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아, 엄마 이제 잘 살 거야. 너도 하늘에서 편히 쉬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졌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파트를 물들이고 저는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20년의 슬픔, 그리고 사기 사건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 곁에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기꾼은 제 돈을 훔쳐갔지만 사람들은 제 인생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루끝 이야기였습니다.